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30년간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제 이름 석자를 날린 올해 62세의 한소연입니다. 한소연 디자인이라는 이름은 이 업계에서는 꽤 알아주는 브랜드가 되었죠. 젊은 시절 맨몸으로 시작해 수많은 밤을 세워가며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제 삶은 항상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했던 시간만큼이나 제 가슴에는 깊은 상처와 후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딸 지민이와의 관계는 제가 성공을 쫓는 동안 점차 멀어졌고 결국 메울 수 없는 간극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간극을 이용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려 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제 딸의 남편 최준우라는 자였습니다. 그는 제게 죽음을 선고하며 유산을 종용했고 그 섬뜩한 계획의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제 등골은 오싹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삶을 파고든 교활한 의도와 그 속에서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잃었던 것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지방 소도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오직 제 힘으로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오직 그림을 향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뿐인 흙수저였지만 타고난 미적 감각과 밤낮 없는 불굴의 노력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는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했습니다. 20대 후반, 저는 제 이름을 건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주 7일 하루 16시간씩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한소연 디자인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되었고 저는 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돈과 명예, 사회적 지위까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습니다. 제 남편 박영진 씨를 만난 건 30살, 막 회사를 설립하고 정신없이 일에 매달리던 때였습니다. 그는 저의 열정과 능력에 매료되었다고 말했고 저 또한 그의 차분하고 헌신적인 모습에 끌렸습니다. 늘 바쁜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기에 저는 그와 함께라면 단단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사랑스러운 딸 지민이를 낳았고 제 삶은 일과 가정의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영진 씨는 종종 소연아, 당신은 정말 대단해. 내가 당신을 위해 뭐든 해줄게. 당신이 빛나는 만큼 나도 행복해. 라며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 또한 그에게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지민이를 위해서는 퇴근 후 아무리 피곤해도 동화책을 읽어주고 주말이면 꼭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제가 승승장구할수록 남편과의 거리는 미묘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집 밖에서 성공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존재감이 점차 줄어드는 것에 대한 깊은 불안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면 그는 말없이 차가운 저녁 식사를 차려주거나 이미 잠든 지민이의 옆에서 말없이 책을 읽곤 했습니다. 지민이에게는 더없이 자상하고 좋은 아빠였지만 저에게는 점차 말이 없어지고 그림자처럼 멀어져가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서히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이호는 남편의 갑작스럽고도 단호한 선언으로 찾아왔습니다. 46세 나이, 회사 일에만 몰두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제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소연아, 나 더는 못 참겠어. 당신과 나는 너무 다른 길을 걷고 있어. 당신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 같고 나는 땅을 기는 벌레 같아. 당신의 빛이 너무 강해서 내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대로 가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것 같아. 그리고 지민이에게도 엄마처럼 성공만을 강요할 것 같아 두려워.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평범한 남편, 평범한 아빠로. 당신은 너무 강해. 당신 옆에서 나는 존재할 수 없어. 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넘어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를 무시하거나 평범함을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외조에 늘 감사하며 그를 존중했고 그의 평범한 삶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성공이 자신을 옥죄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에게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일을 줄일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어. 지민이에게도 더 신경 쓸게. 제발, 이혼만은 말자.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지민이를 데리고 그날 밤 말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딴을 한순간에 잃고 제 모든 것을 바쳐 쌓아올린 성공의 탑 앞에서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청춘과 노력을 바쳐 이룬 성공은 저에게 행복이 아닌 지독한 고독과 뼈아픈 상처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혼 후 제 삶은 온통 후회와 상실감을 얼룩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었지만 딸 지민이와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아빠와 함께 살면서 점차 저에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일밖에 몰랐잖아.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빠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엄만 몰랐잖아.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성공을 택했어. 어쩌다 어렵게 만나도 지민이는 차갑고 무심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심을 담아 다가가려 해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저에 대한 깊은 원망과 오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랬나? 내가 그렇게 나쁜 엄마였나? 저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성공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 무엇이었는지 자문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이룬 성공은 제게 행복이 아닌 지독한 고독과 뼈아픈 상처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56살이 되었고 지민이는 20대 후반의 어엿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대학병원에서 촉망받는 내과 전문의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멀리서나마 딸의 성공을 보며 흐뭇해했지만 여전히 지민이와의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가끔 전 남편을 통해 지민이의 소식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사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독한 여자야. 아직도 그 돈의 미련을 못 버리네. 나는 지민이랑 평범하게 잘 살고 있어. 당신처럼 일에만 미쳐 살지 않아. 그의 비아냥거림은 제 가슴에 빗으로 박혔습니다. 저는 제 성공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제가 못난 엄마, 이기적인 전 아내로 기억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같은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 최준우 씨였습니다. 그는 지민이의 소개로 저에게 인사를 왔는데 훤칠한 키에 깔끔하고 서글서글한 인상,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까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깍듯이 대했고 지민이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민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 지민이가 어머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워낙 훌륭하신 분이라고요.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민이에게는 어머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늘 이야기했습니다. 최준우 씨는 저에게 진심으로 잘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민이의 마음을 헤아려 저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지민이에게 저를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리라고 종용했고 지민이도 그 말에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몇 달 후 최준우 씨는 저에게 건강검진을 권유했습니다. 어머님, 지민이가 어머님 건강을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워낙 바쁘게 일하시다 보니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대학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직접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지민이도 어머님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것을 가장 바랄 겁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부분이 발견되면 제가 바로 치료 계획을 세워드릴 수 있고요. 최준우 씨의 제안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딸이 나를 걱정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민이가 나를 아주 버린 것은 아니었구나. 최서방이 나서서 우리 관계를 개선하려 하는구나. 저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가 가족으로서 저의 건강을 챙겨주는 것에 감격했고, 이를 계기로 지민이와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최서방이 근무하는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검사를 받는 동안 저는 최서방이 직접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검사 항목 하나하나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제게 필요한 검사가 빠짐없이 진행되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래,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지.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사위라도 이렇게 나를 챙겨주니 얼마나 다행인가. 내 삶에도 이제 다시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구나. 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품었습니다. 며칠 후 검진 결과가 나왔다는 최서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제게 직접 결과를 설명해 주겠다며 병원 집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최서방은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제가 알던 서글서글함 대신 어둡고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최서방, 무슨 일이에요? 내 검진 결과 혹시 안 좋은가요? 설마 심각한 건 아니겠죠? 그는 제게 두툼한 결과지를 내밀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과는 거리가 먼 냉철하고 감정 없는 의사의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폐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커서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폐암이라니, 말기라니. 제 인생에서 암이라는 단어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폐암이요? 말기? 그럼 치료는 가능할까요? 수술은요? 항암 치료라도... 최서강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현실적인 의사의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폐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커서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3개월 시한부.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이라는 단어만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눈짓눌렀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니. 제가 망연자실해 있는 동안 최서방은 냉철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 더 이상 돈 쓸 생각 마십시오. 무의미한 치료에 애써 모으신 재산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돈은 장모님께서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돈인데 이제는 장모님을 위한 편안한 마무리를 준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좋은 호스피스 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장모님께도 그리고 혜미에게도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라도 빨리 써놓으세요. 재산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장모님의 재산이 복잡하면 혜미가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혜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이자 배려입니다. 그의 말은 제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습니다. 돈 쓸 생각 말고 호스피스 병동 알아보세요. 그의 차가운 말투와 얼핏 비웃는 듯한 표정. 그는 저의 죽음을 돈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최서방의 얼굴에 드리워진 섬뜩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갑게 계산된 악의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면 나는 죽어야 하는가? 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가? 왜 이토록 젊은 사위가 나의 재산에 대해 이렇게까지 집착하는가? 저는 도망치듯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내 마음속에선 알 수 없는 공포와 함께 최서방에 대한 깊은 불신이 피어올랐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 밝게 웃는 연인들,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평범하게 살아가지?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 하는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여전히 건강했고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개운하게 잠에서 깼고 식욕도 왕성했습니다. 시한부 3개월 환자의 몸 상태라곤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른바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폐암의 특징이라던군요.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 젊은 시절의 고단한 노력, 그리고 사업 성공, 사랑하는 남편과의 결혼, 그리고 지민이의 탄생. 그 모든 행복한 순간들. 하지만 이훈이라는 비극과 딸과의 멀어진 관계는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할 겨를도 없이 이제 죽음이 저를 찾아왔다니. 이 나이까지 살았으니 삶에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과도 화해하지 못하고 딸과도 소원한 채 죽어야 한다니. 죽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내 건물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몸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통증도 없었고 식욕도 좋았습니다. 최서방의 싸늘한 눈빛과 돈 쓸 생각 말고 호스피스 병동 알아보세요. 라던 그의 비웃음 같은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태도는 의사라기보다는 마치 제 재산을 노리는 사냥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지민이를 위한다고 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끊임없이 재산 정리와 편안한 마무리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병원, 서울의 가장 큰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진행한 검사였습니다. 피검사, CT 촬영, MRI, 그리고 폐 조직 검사까지 최서방이 진행했던 모든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듯한 기분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최서방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제게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한소연 환자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폐에도 다른 장기에도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암이라고 진단할 만한 어떤 소견도 없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셨습니까? 가지고 오신 서류들을 보니까 몇몇 검사 결과지에는 환자분과 다른 사람의 혈액형이 섞여 있는 등 조작된 흔적이 보입니다. 아마 오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고의적인 조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흔치 않은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오진? 아니, 고의적인 조작? 그럼 최서방이 나를 속인 건가? 왜? 제 머릿속에서는 최서방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싸늘한 눈빛, 돈 쓸 생각 말고 호스피스 병동 알아보세요. 라던 그의 비웃음 섞인 말, 그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소름 끼치는 영화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최서방이 저의 재산을 노리고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섬뜩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가족이라며 위했던 그의 모든 행동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극심한 배신감과 함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잔혹한 자에게 내가 속았구나. 내 딸 지민이마저도 그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을지 모른다니. 저는 병원을 나와 곧바로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최서방이 건네준 가짜 진단서와 새로 받은 깨끗한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확인하더니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 사기입니다. 장모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살인 미수나 다름없습니다. 최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것을 밝혀내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고통을 저는 이제 그들에게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되돌려줄 차례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최서방의 병원과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냈고 곧바로 그 병원에서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시한부 진단을 조작하여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병원 측에서는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최서방은 즉시 모든 진료에서 배제되고 병원 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도 최서방을 고소했습니다. 사기, 의료법 위반, 문서 위조, 그리고 재산 편취 미수 혐의였습니다. 제가 모아둔 모든 증거 자료, 조작된 진단서, 진짜 진단서, 최서방과의 통화 녹음치록 등 모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서방의 명의로 된 재산을 가압류 신청했고 그의 계좌는 즉시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제 딸 지민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딸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민이는 최서방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임신까지 한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망설였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교활한 자에게 이용당하고 파멸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무슨 일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연락했어? 라며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지민이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마주 앉아 저는 그동안 최서방이 저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과 악행, 그리고 제 건강검진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사실까지 숨김없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조작된 진단서와 진짜 진단서를 내밀자 지민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혼란으로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호 오빠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준호 오빠는 나한테 너무 다정하고 엄마 건강까지 챙겨주는 좋은 사람인데 지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민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저는 최서방이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으며 지민이마저도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너에게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이대로 속일 수는 없었어.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엄마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거야. 너마저도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거라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지민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오빠가 나한테... 그날 저녁 지민이는 최서방을 찾아가 모든 것을 추궁했습니다. 최서방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지민이를 속이려 했지만
제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과 경찰 수사 소식을 듣고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지민이는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민이가 유산했다는 것. 저는 심장이 멎은 듯했습니다. 유산이라니, 내 딸이 내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겪어야 하다니. 저는 지민이가 입원해 있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네게 이런 고통을 주다니. 지민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 너무 아파. 내 아기가 사라졌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거 제가 지민이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그 시간이 딸에게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상처로 남았다는 것을요. 이제 딸은 저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큰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딸의 아픔을 통해 저의 과거를 다시 마주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민이가 태어난 후 우리는 함께 최서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과거에도 유사한 의료사기 및 재산 편취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명문대 의사라는 가면 뒤에 숨어 환자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건 파렴치한 범죄자였습니다. 그의 면허는 취소되고 그는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압류되었고 그의 추악한 행적은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서방의 내온녀 또한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최서방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 스타르에서 등장했던 포장마차 청년들의 도움은 이 사연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주인공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서사를 강조합니다.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저와 지민이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지민이는 유산의 아픔 속에서 저의 과거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저는 딸의 아픔을 통해 저의 이기심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모녀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아픔을 겪으면서도 제 자신을 지켜내는 강인함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저는 한소연 디자인 회사를 정리하고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작은 보육원을 설립했습니다.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민이 또한 병원 일을 잠시 쉬면서 보육원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돌보며 점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돈이나 성공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삶. 제 딸 지민이와 함께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가끔은 저는 최준호라는 인물이 제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제가 과연 지민이와 진정으로 화해하고 이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 하는 아이러니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모든 고통은 저를 깨우고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이지안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어릴 적부터 고요함 속에 지혜를 뜻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삶은 마치 고요한 새벽을 깨고 파고드는 불협화음처럼 예측할 수 없는 파국과 통쾌한 반전으로 점철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가문의 명예 뒤에 숨겨진 탐욕이 제 한의사 아버지가 해준 신혼집을 집어삼키려 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저를 명문가로 이끌어준 지성인이라고 믿었던 남편의 차디찬 배신. 결혼 생활 내내 그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고 자부했지만 돌아온 것은 제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문의 명예를 외치며 겉으로는 고상한 척했지만 뒤로는 망해가는 시누이의 회사를 살리려 제 신혼집을 담보로 내놓으려 했습니다. 내 집이야, 당장 나가! 제가 이 한마디를 외치자 그들의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 났고 몰락하는 가문의 비명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과 재산분할의 기록이 아닙니다. 차가운 배신 속에서 피어난 통쾌한 복수, 그리고 그 복수국이 선사한 새로운 삶의 서사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탐욕이 빚어낸 불협화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알고진 운명의 장난 같은 이야기를 하려면 제 삶의 가장 깊은 곳, 어린 시절의 한약방 향기와 아버지의 고든 가르침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종로구의 낡은 한옥 건물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한 작은 한의원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보통 외동딸로 태어났으면 금지옥엽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부모님의 치마폭에 쌓여서 컸을 거라는 생각들을 하시던데요.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를 이어 한의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침구실에서 환자들을 돌보셨습니다. 두 분 모두 성실하게 환자들을 돌보셨지만 저희 집은 늘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로 자라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지아나, 이 세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차갑단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속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 아빠, 엄마가 평생 쌓아 올린 이 신뢰 위에서 내 꿈을 자유롭게 펼쳐야 한다. 하지만 내 스스로의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든 마음과 정직함이다. 아버지는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때로는 제게 채찍질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방과 후에 학원에 가거나 친구들과 뛰어노는 동안 저는 한의원 마루에 앉아 한약 서적을 뒤적이거나 약재를 손질하는 어머니를 돕곤 했습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의 풍경은 항상 고요한 한약방과 코끝을 스치는 약재 냄새, 그리고 부모님의 고든 가르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친구들은 저마다 화려한 브랜드 옷이나 최신 유행하는 장난감을 자랑하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물질적인 것에 크게 욕심을 내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필요한 것은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지만 불필요한 사치를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늘 차분하고 검소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부모님의 직업이나 집의 평수를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배운 대로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한 친구가 삐딱하게 말했습니다. 지아나, 너희 아빠는 한의사고 너희 엄마는 한약방 아줌마라며. 근데 너 왜 강남에 살아? 이상해. 그 한마디가 제 어린 마음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더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아나,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란다. 진정한 가치는 내 마음속에 있단다. 아빠는 내가 물질적인 것보다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 되길 바란단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아빠가 아낌없이 지원해 줄 테니 아빠에게 말해줄렴.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정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부모님의 고든 가르침 속에서 저는 더욱 단단하고 현명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저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저는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 합격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던 아버지의 얼굴은 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눈빛 속에 담겨 있던 세상의 냉정함은 저에게 무언의 경고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한의학과는 거리가 먼 국내 굴지의 첨단 바이오 연구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전통을 잇는 것도 좋았지만 저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는 것에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특히 인간 생명공학 및 유전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컸고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소의 치열하고 경쟁적인 분위기는 저에게도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최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명문대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완벽한 스펙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최민준은 스마트한 외모와 뛰어난 분석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마치 동화 속 왕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구소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최민준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난치병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밤낮 없이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점차 끌렸습니다. 최민준은 저에게 단순히 연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동료였고 때로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 같았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최민준은 저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능력과 열정을 인정해주며 아낌없이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대를 이어 전통 한옥 가구를 만드는 가구 장인 집안 출신으로 겉으로는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중시했지만 속으로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아들의 결혼 상대로 집안의 격과 경제력을 갖춘 여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준은 저를 사랑했기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와의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집안 배경을 끊임없이 물었고 특히 저희 집의 재산 규모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외동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지한 씨,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한 씨 아버님이 종로에서 꽤 유명한 한의화사라고 하던데 혹시 신혼집은 어디로 하시나요? 우리 민준이가 워낙 바빠서 집 알아보러 다닐 시간도 없을 텐데. 시어머니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마치 제가 가진 것을 탐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민준은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엄마, 그런 건 지한 씨 부모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지한 씨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됩니다. 지한 씨 아버님이 종로에서 오래 한의원을 하셨으니 저희에게 좋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실 겁니다. 그의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그 탐욕스러운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강남의 한 신축 고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특별히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과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이 아파트를 매입하셨고 명의는 제 앞으로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부족함 없이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지안아, 이 집은 너의 보금자리다. 이 안에서 너와 민준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빠의 가장 큰 바람이다. 아빠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혹시 나중에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그때 민준이 명의로 돌려주는 것도 생각해보렴. 하지만 지금은 네 이름으로 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특히 민준이네 집안은 겉으로는 명예를 중시해도 속으로는 실리를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니 네가 늘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아버지의 깊은 배려와 경고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최민준은 저에게 잘해주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결혼 전에는 저에게 잘해주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나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시어머니는 굳이 트집을 걸거나 기싸움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친정 부모님께 싹싹하게 대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한복집 사장님도 저희 가족처럼 화목한 상견례 분위기는 처음 본다면서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희의 컨디션을 먼저 생각해주며 굳이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3개월 정도가 지난 어느 날 퇴근하고 저녁을 차려서 먹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조심스러운 말투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더군요. 지안아, 있잖아. 우리 이제 슬슬 집 명의를 내 앞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대출금 갚아나가는 중인데? 그리고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거야? 알지. 대출이자 갚아야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대출금 남은 건 내가 갚아볼까 해서 하는 말이야. 어? 아, 그건 또 뭔 소리야. 자기가 그 돈을 어떻게 갚아? 왜 못 갚아? 내가 월급 받는 것만 해도 얼만데. 적금 넣고 있는 거 금액 조금 낮추면 충분히 갚고도 남아. 생활비로도 넉넉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달부터 연봉 협상 들어간다고 하잖아. 이번에 좀 많이 올려줄 것 같다고 살짝 기뜸해 주시더라고.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 좋은 방법일까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을 했고 저희 부모님과 진지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빚을 스스로 갚겠다고 하는데 거절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오히려 좋다는 반응이었죠. 특히 아버지는 저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논의 끝에 대출금은 남편이 갚는 것으로 하고 명의를 남편 앞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제게는 일생일대 최악의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명의를 옮겨두고 며칠 후 어머님께도 명의 이전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이 남편 이름으로 된 그 순간부터 제가 완벽한 을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저는 한 번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제 명의라고 거들먹거린다거나 으스댄 적이 없었는데 남편이랑 어머님은 이 집을 마치 자기들 돈을 주고 산 것처럼 대놓고 너무나 당당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는 저희의 세간살이를 지적하곤 했습니다. 지안아, 너는 아무리 바빠도 주방 꼬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좀 비워. 이게 뭐니? 혹시 문제될 게 있을까요? 평소랑 다를 게 없는데요? 아직 신혼이네가 그런 거 하나 캐치를 못하면 쓰나? 자, 여기 봐라. 먼지가 아주 새카맣게 묻어나오지? 이게 나 기관지에 들어가서 천식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야. 기관지에도 얼마나 안 좋다고. 그리고 환기 제대로 안 시키니? 집에서 아주 개냄새가 난다.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처음에는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조언이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기면 넘길수록 수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냉장고 안이 소리 소문 없이 정리되어 있기도 하고 제가 해놓은 반찬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고 어머님이 만드신 반찬이 들어있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게다가 일을 하고 돌아온 제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말 온갖 걸 다 시키는 겁니다. 마치 제가 시댁에 얹혀 사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희의 집에서 어머님이 주인이라도 되냥 지시를 하신 걸 보니 이거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어주지는 않았고 좀 부당하다 싶은 게 있으면 따박따박 말대답도 하곤 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머님이랑 알게 모르게 기싸움을 펼친 것이었죠. 어머님, 이리 와 봐라 좀. 욕실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더라. 내가 세제랑 락스 쏘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어머님, 원래 샤워하고 나면 물곰팡이 냄새는 나기 마련이에요. 항상 샤워하고 나면 환기 좀 시키라고 말을 해도 남편이 제대로 안 듣네요. 저는 항상 샤워 후에 문 열어두거든요. 제가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어머님과 남편의 표정은 점점 더 안 좋아질 뿐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계가 좋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빠르게 나빠질 수도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저희 집에 들어와서 훈수를 두는 것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대뜸 찾아오셔서 생활에 지적을 하시는 것이 불편하다고, 우리의 살림은 우리가 알아서 꼬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고 하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마 들으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어머니가 그냥 우리 위해서 우리 걱정되시니까 도와주려고 그러시는 거잖아. 옛날 분이셔서 방식이 좀 서투실 뿐인 거고, 그걸 근데 꼬아서 들으면 안 되지. 꼬아서 듣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 들어서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누가 싫어서 이러는 줄 알아? 어머니가 그러는 게 듣기 싫으면 당신이 좀 잘하면 되겠네.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어머님을 욕하는 건 줄 알고 불만스럽게 투명스럽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틀어진 것들은 노력해서 바로잡으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늘서 때처럼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에 익숙한 짐가방이 놓여 있었고 현관으로 시어머니가 키우는 고양이가 꼬리를 흔들면서 제게 달려오는 겁니다. 그 고양이는 바로 시댁에서 키우는 고양이였습니다. 당황스러운 기분에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님께서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어 어머님께 어색하게 인사를 드리고 쳐다만 보고 있으니 어머님께서 웃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나, 너 민준이한테 얘기 못 들었니? 내가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한동안 병원 들락날락하면서 길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혼자 생활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서 당분간 여기 좀 있으려고 한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이야기를 전혀 못 들어서요. 그러면 저한테라도 미리 연락하셨으면 모시러 갔을 텐데요. 아유, 아무튼 민준이게 허락해줬으니까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도 되는 거지? 알아들었으면 거기 가만히 있지 말고 짐 푸는 것 좀 도와주라. 짐가방 안에 든 게 좀 많아서. 숨이 턱 막혔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작은 방에 어머님의 짐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와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이 사실에 대해 밀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너무도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했었나? 미안. 어머니가 치료를 받으신다는데 아무래도 연세도 좀 있고 해서 혼자 생활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건 자식으로서 도리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집에서 생활하라고 말씀드렸어.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잊어버리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있잖아. 길어도 한 2주 정도는 계실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고 잘해드리자.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해를 끼치시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 무릎 관절염 치료인데 2주밖에 안 걸릴 리가 없잖아. 알았어. 뭘 걱정하는지는 알겠는데 최대한 잡음 안 나오게 내가 신경 쓸게. 됐지? 이제 그만 얘기하고 나 이제 퇴근하니까 집 가서 다시 얘기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당장에 편찮으셔서 저희 집에서 지내시기로 하고 가방까지 싸서 오신 어머님을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잘 대해드리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님을 살뜰히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이 집의 원래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셨고 저희가 그동안 생활해왔던 패턴들이 어머님으로 인해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게다가 어머님께서 키우시는 고양이는 정말 말도 못하게 귀엽고 사랑스럽긴 했지만 제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아무리 좋아해도 보는 것만 좋아할 뿐 안아주는 건 고사하고 옆에 있기만 해도 콧물, 기침, 두드러기가 올라오도 눈이 충혈다고 붓는 알레르기 반응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하필이면 고양이가 애교도 많은 데다가 맨날 저를 예뻐해달라고 올라오고 핥히고 난리를 치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못 이긴 척 조금만 만져줘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온몸을 긁어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는 혀를 차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유난도 너처럼 유난을 떠는 사람은 없을 거다.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그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초코랑 같이 있다 보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 초코를 내쫓기라도 하라는 말이냐? 아유, 유난 떨지 말고 네가 약 먹으면서 버텨라. 그리고 우리 초코는 털이 잘 안 날리는 종이라서 알레르기가 일어날 일도 없어. 환기 잘 시키고 약 챙겨 먹으면서 면역력 좀 높여라. 그러면 알레르기 올라올 일 없을 테니까. 저의 몸 상태에 대해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도 어머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면서 저에 대한 해결법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눈을 막고 귀를 닫아버리는 탓에 결국 저는 알레르기 약을 매일같이 먹으면서 버텼고 매일같이 청소기를 돌리면서 고양이 털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털이 잘 빠지지 않는다는 어머님의 말과는 달리 고양이는 정말이지 걸어다닐 때마다 털을 뿜어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 알레르기가 나아질 리가 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현관 번호를 누르는데 갑자기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뜨는 겁니다. 여러 번 눌러봐도 도무지 열리지 않아서 당황한 채로 초인종을 눌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머님, 도어로 고장난 것 같아요. 아무리 비밀번호를 쳐도 안 열리더라고요. 아, 그 도어로 비밀번호? 그거 내가 바꿨다. 우리 집 번호를 해놨어. 난 내가 썼던 비밀번호만 써야지 안 까먹게 되더라고. 너도 지금부터 바뀐 비밀번호 외우고 다녀라. 어머님, 죄송한데 여기는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이에요. 비밀번호는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게요. 다음부터는 저희 허락 없이 바꾸지 말아주세요. 어머나 세상에. 아, 너 참 서운하게 하는구나. 여기는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내가 내 아들 집 비밀번호 바꿔놓은 게 뭐 문제 될 거 있냐? 네, 당연히 문제가 되죠. 여기는 어머님 아들이 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희 두 사람의 집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노발대발 화를 내는 어머님을 본 채만 않고 눈앞에서 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원래대로 되돌려 놨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머님이 본인 쓰던 것으로 바꿔놓으셔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고. 만약 어머님께서 또 바꾸시면 나도 다시 원래대로 설정해 놓을 거니까 괜한 불편함을 만들지 않게 말씀을 잘 드리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니 그날 이후부터 비밀번호가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머님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셨습니다. 저희 집에 팜캠도 아니고 주방이며 거실 쪽에 CCTV를 달아놓으신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안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제가 아끼던 액세서리들이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제가 착각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우연히 중고거래 어플을 확인해 보니까 동일한 제품이 사진과 함께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직접 보여주며 따졌더니 남편은 황당한 표정만 지어 보였고 어머님께 대놓고 여쭤보니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냥 중고장터에 올린 거다. 아, 원래 안 쓰는 물건들은 빨리빨리 팔아 주워버려야 해. 놔두다마 뭐하니? 장식용으로만 놔두게. 아, 어머님,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제 물건이잖아요. 팔아도 제가 팔아야죠. 아, 왜 어머님이 올려놓으시냐고요? 에이, 알았어. 안 팔았다. 자자, 돌려줬다. 이제 됐지? 아, 유난스럽기는 정말. 원래 이럴 때는 미안하다는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저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고 이대로 가다가는 혈압이 터져서 쓰러져 버릴 것 같아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논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원래 2주만 있다가 가신다고 하시지 않았어? 근데 벌써 한 달이 다 돼가. 이런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하니까 솔직히 나 불편해. 이 원정 살림을 버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어야지. 이런 피곤함 나 더는 느끼고 싶지 않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가 말하면 분명히 기분 나빠하실 테니까 당신이 어머님께 잘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대구를 좀 가시라고. 아, 당신 진짜 왜 이래? 우리 어머니 내가 모시고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 우리 집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어?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정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당신이 나가면 될 일 아니야. 그 말을 직접 귀로 듣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야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여태까지 제 앞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이랑 어머님이 제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기로 완벽히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택한 방법 중 하나는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어머님이 설치해둔 CCTV는 그대로 둔 채 제가 직접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를 주방, 안방의 구석진 부분과 현관 입구 쪽에 숨겨두었습니다. 음성 녹음은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했죠.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께서 설치해둔 CCTV를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저만 손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저한테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님과 남편 둘이서 외출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기에 지금이 딱 기회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남편도 모르고 어머님도 모르고 오직 저만 아는 비밀번호로 말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현관문 밖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밀번호 오류음뿐이었죠. 몇 번을 눌러도 되지 않으니 남편이 갑자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지금 안에 있는 거지? 문 열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빨리 문 열어. 유치한 짓거리 하지 말고 빨리 문 열어라. 이래봤자 너만 손해야. 저는 남편이 어디까지 패악질을 부릴 수 있는지 조용히 지켜본 뒤 현관문에 걸쇠를 걸어놓은 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어머님을 향해서 태연한 표정으로 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래서 재차 물었습니다. 왜 왔느냐고 물었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왔냐니? 내 집인데 왜 왔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내 집. 언제부터 이 집이 당신 집이었는데. 세상에 얘 말하는 꼴 좀 봐 얘. 내가 좀 생이라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우리 아들 명의의 집에 뭐 10,000원 사는 거면서 너 좀 주제 넘는다는 생각 안 드니? 어디 주제도 모르고 건방지게. 아들 명의의 집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아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왜 이 자리에서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오는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이 집은 남편 명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명의자가 바뀌어 있더군요. 이름을 보니 완전히 낯선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알아보니 남편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수소문 끝에 친구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놈이 이 친구분에게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빌렸는데 그걸 갚지 못해서 집을 날려먹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남자끼리의 우정, 의리라는 것이 있어서 명의는 바꿨지만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는 못하고 이 사실을 끝까지 숨겨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말을 하지 않은 데다가 이미 명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계속 본인 것인 양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이제 제 집도 자기 집도 아닌데 자기가 집주인인 양 행세하며 으스대는 꼴이 솔직히 저는 너무나도 역겨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방으로 가서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와 등기부 등본을 꺼내어 현관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똑똑히 보세요. 명의가 누구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지. 잠깐만, 민준아. 김형호는 누구냐? 왜 네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할 명의자 이름에 처음 보는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야? 어머님은 사색이 되었고 남편의 얼굴빛은 말도 못하게 시퍼렇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까지 거짓말하면서 숨기고 있었던 사실을 들켰으니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웃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태 거짓말하고 있었던 거 내가 어찌저찌 눈 감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도 못하고 집을 날려먹을 생각을 해? 진짜 간도 크지? 나라면 양심이 있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저기 여보, 일단 이 문 좀 열어봐. 내가 다 해명할게. 이거는 정말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해.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까. 나 정말 억울해. 아니, 당신 해명 같은 거 듣고 싶지 않아. 억울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고. 그리고 우린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쑥박업소를 가서 자든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 아니다. 그냥 어머님 댁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아들이랑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고 저는 이만 인생에서 빠져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문을 쾅 소리나게 닫아버렸고 밖에서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리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어머님의 고양이는 차마 밖으로 내쫓을 수 없어서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급하게 연차를 낸 다음 그동안 모아놓았던 녹음본과 사진, 중구장터에 물건을 함부로 팔려고 했던 정황 등을 정리해서 파일 안에 모두 담아놓고 변호사님께 자문을 얻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친정 식구들에게도 이 사실을 모두 알렸고 친정 부모님은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도 제가 모아놓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살펴보니까 확실히 이건 위법이 맞습니다. 아무리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지켜줘야 할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의 없이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주거의 사생활 침해 문지로 형사고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내역은 점유이탈몰 횡령에도 포함될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 추가하면 딱이겠네요. 아유, 눈 하나 깜짝하실지 모르겠어요. 워낙 철면피신 분이라. 네, 눈 하나 깜짝하실 겁니다. 아주 무서워서 덜덜 떠실 거예요. 이런 분들 특징이시거든요. 법을 거론하면 무서워서 꼬리 내리는 거. 법 앞에서는 아무도 맥을 못 쳐요. 연락처 전달해 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호사님께 남편과 어머님의 연락처를 전달했고 직접 전화로 법적 조치를 통보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들과 감정 섞인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런 부분은 변호사님이 더욱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집 명의를 넘겨받았던 전 남편 놈은 집을 팔고 그 돈을 그대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본인이 받아야 할 돈은 전 남편 놈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받아낼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저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의 선택을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안아, 정말 결정 잘한 거다. 엄마랑 아빠는 네가 어디서 뭘 하든 항상 네 편이야.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 있지만 다시 그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야. 너는 그 과정을 거치고 해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한 거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이웃녀로 돌아오게 된 게 불효를 저질른 것 같고 마음이 복잡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 함께 직장을 다닐 수 없었던 저는 결국 퇴사를 하고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회사를 알아본 뒤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해서 잘 적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전 직장 동료가 슬쩍 이야기를 해주길 전 남편은 술에 의존한 채 살면서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다 결국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고 하더군요. 한심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낭비와 무책임한 태도로 자신의 삶을 제대로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생각이 든 건 복수라는 게 무조건 거청하고 화려해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제 방식으로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것도 복수의 일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전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찬란할 저의 인생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집에 들이닥쳐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린 다음 날
저는 곧바로 현관 열쇠를 5개나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제 허락 없이는 이 집에 발 한 번 들일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모자의 짐짝은요, 현관에 던져져 있던 그들의 짐은 모두 폐기 처분했습니다. 미친 반응을 보였겠죠. 팔짝 뛰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반응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제 삶은 이제 온전히 저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